평생 자녀를 위해 헌신한 어머니. 그런데 자녀들은 어머니의 죽음을 돈으로 계산했다. 빨리 돌아가시면 상속세 절약된다. 자식들의 대화를 알게 된 후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조용히 죽음을 맞이한다. 하지만 장례식장에서 펼쳐지는 충격의 진실. 자식들은 어머니의 최후의 유언에 무너진다. 한 어머니의 냉정한 복수. 그 대가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병원 12층 VIP 병실. 오후 2시에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오후 2시에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68세 박영숙은 침대에 비스듬히 기대앉아 링거를 맞고 있었어요. 한때 통통했던 얼굴은 투병 3개월 만에 뺨이 쏙 들어갔고 머리카락은 항암 치료로 많이 빠져 얇은 스카프로 가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큰딸 박수진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42세의 수진은 오늘도 샤넬 트위드 재킷에 에르메스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명품 향수 냄새가 병실을 가득 채웠죠. 뒤따라 들어온 남편 김태수는 손에 과일 바구니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멀리서 왔는데 고맙구나. 영숙이 힘없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이미 병실 구석 소파에 앉아 핸드백을 내려놓고 있었어요. 가방이 바닥에 닿을까 조심스럽게 소파 위에 올려놨죠. 어머니, 의사 선생님 뭐라고 하시던가요? 응, 그냥 치료 잘 받으라고 하시더라. 영숙은 구체적인 이야기를 피했습니다. 사실 어제 담당이에게 들은 이야기는 달랐어요.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통증 관리에 집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자식들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요? 그럼 다행이네요. 수진이 시계를 힐끔 보며 대답했습니다. 남편 태수는 이미 복도에 나가 전화 통화 중이었어요. 회사 업무였죠. 병실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물 좀 마실래요?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물었습니다. 물컵은 침대 반대편 테이블에 있었어요. 영숙이 손을 뻗으려 했지만 링거줄이 걸려 닿지 않았죠. 아, 괜찮아. 나중에 마실게. 그래요? 그럼. 수지는 다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단톡방 메시지를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가끔씩 읽음 표시가 뜨고 손가락이 화면을 빠르게 움직였죠. 30분이 지났습니다. 태수가 복도에서 돌아왔어요. 여보, 회사에서 급한 일 생겼대. 우리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아. 아, 그래. 어머니, 저희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회사 일이 급하다네요. 수진이 벌떡 일어서며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뭐라 말할 수 있겠어요. 바쁜 걸 아니까요. 그래, 가거라. 바쁜데 와줘서 고맙다. 어머니, 그럼 다음에 또 올게요. 건강하세요. 수진 부부가 나가자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영숙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직 오후 2시 40분이었습니다. 딸은 겨우 30분 있다 간 거였죠. 저녁 6시쯤 요양보호사 김순자가 저녁 식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의 순자는 이 병원에서 10년째 일하는 베테랑이었어요. 사모님, 저녁 드세요. 오늘은 호박죽이에요. 고맙습니다. 순자 씨. 순자가 영숙을 일으켜 앉히고 침대 테이블을 정리했습니다. 그때 침대 옆 쓰레기통에 버려진 과일 바구니가 눈에 들어왔어요. 비닐도 뜯지 않은 채였죠. 사모님, 과일 안 드셨어요? 응, 입맛이 없어서. 순자는 아무 말 없이 과일 바구니를 선반 위에 올려놨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자녀들이 가져온 과일 바구니는 항상 그대로였거든요. 영숙 혼자서는 다 먹을 수도 없고 자녀들은 가져온 사실만 중요한 것 같았죠. 순자 씨, 제 자식들 참 바쁘죠?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숟가락으로 죽을 떠서 식혀주며 대답했어요. 다들 바쁘게 사시니까요. 그렇죠. 바쁜 거죠. 나도 알아요.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는 20년 넘게 환자들을 돌보며 이런 상황을 수없이 봤어요. 자식들은 문병 왔다는 사실만으로 효도했다고 생각하죠. 정작 환자 옆에 앉아 손 한번 잡아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모님, 죽 식었어요. 드세요. 영숙이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삼키기 힘들었어요.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입안이 헐어서 뭘 먹어도 쓰고 아팠죠. 하지만 순자 앞에서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도 생계 때문에 일하는 건데 자기 투정까지 들어줄 순 없잖아요. 밤 9시 순자가 퇴근하고 영숙은 홀로 남았습니다. 병실은 고요했어요. 복도에서 들리는 의료진의 발소리, 가끔씩 울리는 호출벨 소리. 영숙은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공책 한 권이 나왔어요. 20년 전부터 써온 일기장이었죠. 영숙은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03년 5월 15일, 여보가 떠난 지 1년. 수진이는 시집 준비로 바쁘고 민수는 취업 준비 중, 미경이는 대학생, 나 혼자 식당 운영하며 아이들 뒷바라지. 힘들지만 행복하다. 내 아이들이니까. 영숙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수많은 날들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아이들 학비, 결혼 자금, 사업 자금, 모두 영숙의 손에서 나간 돈들이었죠. 2015년 8월 3일, 민수가 사업 실패로 2억 빚, 내 상가 담보대출로 갚아줬다. 괜찮아. 내 아들이니까. 2018년 12월 25일, 수진이네 강남 아파트 전세자금 3억 보태줬다. 내 노후 자금이었지만 딸 집이 중요하지. 영숙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최근 기록이 있었어요. 2024년 10월 1일, 췌장암 3기 판정, 6개월, 의사 선생님 말씀이 자꾸 귓가에 맴돈다. 아이들한테 말해야 하나. 아직은 괜찮다고 해야지. 영숙은 공책을 덮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수많은 불빛 중 하나가 큰딸 수진의 집일 겁니다. 아들 민수의 집도, 막내딸 미경의 집도 저 어딘가에 있겠죠. 다들 잘 있겠지. 영숙이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핸드폰에 카톡 알림이 떴어요. 큰딸 수진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다녀왔어요. 내일은 못 갈 것 같아요. 모임 있어서요. 건강하세요. 영숙은 네라고만 답장했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핸드폰 화면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죠. 병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영숙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어요. 소리 없이 조용히. 그때 영숙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식들이 이미 자신의 사망보험금 5억을 계산하고 있다는 걸. 그 계산이 얼마나 치밀한지도, 그리고 그 계산이 결국 자신들의 파멸로 이어질 거란 것도. 같은 날 밤 10시 강남 타워팰리스 32평 아파트. 큰딸 박수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와인 한 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남편 김태수가 노트북을 펼쳐놓고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었어요. 여보, 계산 다 됐어? 수진이 물었습니다. 태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화면을 돌려 보여줬어요. 장모님 재산 정리했어. 아파트 6억, 상가 4억, 보험금 5억, 합계 15억. 수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손가락으로 와인잔 테두리를 따라 그으며 중얼거렸죠. 3남매니까 1인당 5억씩인데 내가 맞으니까 더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그건 동생들이 동의할까? 법적으론 균등 분배잖아. 동생들이 뭘 했다고. 민수는 사업 실패로 엄마 돈만 축냈고 미경이는 SNS나 하면서 노는데. 수진이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카카오톡을 열어 새로운 단톡방을 만들었어요. 방 이름은 가족 이야기였죠. 동생 둘을 초대했습니다. 동생들한테 유산 분할에 대해 얘기하자 모두 흥미를 보이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걱정은 한마디도 없었죠. 수진이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남편 태수가 옆에서 말했어요. 잘했어. 미리미리 정리해둬야지. 그러게. 동생들은 너무 순진해. 세상이 얼마나 냉정한데. 수진은 와인을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같은 시각 경기도 분당 빌라 투룸. 아들 박민수는 거실 바닥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내 이지연이 주방에서 나오며 물었어요. 누나한테 무슨 연락 왔어? 엄마 이야기. 장모님? 상태 안 좋으시대? 민수는 단톡방 내용을 아내에게 보여줬습니다. 지연의 눈이 커졌어요. 15억? 진짜? 응. 보험금이랑 부동산 합쳐서. 지연이 민수 옆에 앉았습니다. 목소리가 급해졌어요. 그럼 우리 몫이 4억이야? 당신 빚 2억 갚고 2억 남는 거잖아.
근데 엄마가 돌아가셔야. 여보, 감상적으로 생각하지 마. 장모님도 고생하시잖아. 항암 치료가 얼마나 힘든데. 지연의 말투가 수진과 똑같았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누나 말이 맞긴 해. 엄마도 힘들어 하시니까.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간병할 수도 없잖아. 당신은 회사 다녀야 하고 난 애들 봐야 하고. 맞아. 요양보호사가 더 잘 돌볼 거야. 민수는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은 비톡촉 전화소리에 묻혔어요. 같은 밤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 원룸. 막내딸 박미경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보낸 메시지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15억, 내 목 사억. 미경은 핸드폰을 들어 인스타그램을 열었습니다. 팔로워 5만 명. 요가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지만 실제 수입은 월 200만 원 남짓이었어요. 오피스텔 월세 80만 원의 생활비 쓰면 저축은 꿈도 못 꿨죠. 4억이 있으면. 미경의 머릿속에 계산이 시작됐습니다. 강남에 스튜디오 차릴 수 있어요. 수입도 늘고 SNS도 더 키울 수 있죠. 엄마, 미경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은 미안해가 아니었어요.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미경은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양심을 덮었습니다. 한편 병원 12층 VIP 병실. 박영숙은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는 자식들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수진, 민수, 미경 모두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내 새끼들 잘 있겠지. 영숙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자식들이 자신의 죽음을 계산하고 있다는 걸. 그때 영숙은 아직 몰랐습니다. 내일 요양보호사 김순자의 무심한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꿀 거라는 걸. 다음 날 오전 10시 병실에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요양보호사 김순자가 아침 식사를 들고 병실에 들어왔어요. 영숙은 어젯밤 내내 잠을 설쳐서 눈가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사모님, 주무시지 못하셨어요? 응, 잠이 안 오더라고. 순자가 영숙을 일으켜 앉히고 침대 테이블을 정리했습니다. 미음 한 그릇과 반찬이 담긴 식판이었어요. 사모님, 어제 자녀분들 다녀가셨죠? 큰따님이시던가요? 응, 수진이가 왔다 갔어. 다들 효자시네요. 어제도 통화하시더니 오늘 또 오신다고 하시던데. 영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숟가락을 든 채로 순자를 바라봤어요. 통화? 누가 통화했어? 아, 어제 제가 복도에서 큰따님 목소리 들었거든요. 동생분들이랑 통화하시는 것 같던데. 순자는 아무 의심 없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슨 내용이었어? 아, 제가 자세히 들은 건 아니고요. 그냥 지나가다 보험금이랑 15억 이런 말이 들려서. 순자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뭔가 잘못 말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영숙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어요. 아, 죄송해요, 사모님. 제가 괜한 말을. 아니야, 괜찮아. 나 좀 혼자 있고 싶은데. 네, 사모님. 천천히 드세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영숙은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보험금 15억. 영숙은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공책이 나왔어요.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죠. 20년 전 2004년 6월 남편 박철수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조문객들이 가득했어요. 영숙은 상주로 앉아 절을 받으며 눈물도 제대로 흘리지 못했습니다. 장례식 둘째 날 밤 자녀들이 모였어요. 엄마, 아빠 보험금 얼마 나와? 큰딸 수진이 물었습니다. 당시 28이었던 수진은 결혼 준비 중이었어요. 2억 정도 된다는구나. 2억? 그럼 내 결혼 자금으로 5천 써도 되지?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라 말할 수 있겠어요. 큰딸 결혼인데. 엄마, 나도 취업 준비하는데 학원비 좀. 아들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25이었던 민수는 대학 졸업 후 백수였어요. 그래, 알았다. 엄마가 다 해줄게. 영숙은 그렇게 보험금 2억을 자식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자신에게 남은 건 3천만 원뿐이었어요. 10년 전 2014년 11월
큰딸 수진의 새집들이었습니다. 강남 타워 팰리스 32평. 영숙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찾아갔어요. 어머, 엄마, 오셨어요? 수진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이미 손님들로 가득했어요. 수진 시댁 식구들과 친구들이었죠. 와, 수진아, 집 진짜 좋다. 그러게, 이 평수에 이 가격이면 대박이지. 손님들이 집을 구경하며 감탄했습니다. 영숙은 구석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죠. 1시간쯤 지나자 수진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손님들 많아서 정신없네요. 엄마는 좀 쉬고 계세요. 그래, 나는 괜찮아. 엄마, 저 손님들 챙겨야 해서요. 나중에 다시 올게요. 수진은 그렇게 말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갔습니다. 영숙은 혼자 앉아 과일을 먹었어요. 자신이 전세자금 3억을 보탠 집이었지만 이 자리에서는 투명 인간 같았습니다. 이제 그만 가볼까? 영숙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수진에게 말하려 했지만 딸은 친구들과 와인을 마시며 웃고 있었어요. 영숙은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나왔죠.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5년 전 2019년 7월 아들 민수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큰일 났어. 무슨 일이니? 사업 실패했어. 빚이 2억이야. 엄마, 나 어떡해. 민수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영숙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엄마가 어떻게든 해줄게. 영숙은 자신의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2억,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이었어요. 하지만 아들의 빚이었으니까요. 엄마, 고마워. 내가 꼭 갚을게. 민수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푼도 갚지 않았어요. 영숙도 재촉하지 않았죠. 아들이 힘들까봐. 3년 전 2021년 12월 막내딸 미경이 이혼했습니다. 결혼 2년 만이었어요. 엄마, 나 혼자 살아야 해. 집 보증금 좀 도와줄 수 있어? 얼마나 필요한데? 5천만 원만. 영숙은 또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번엔 아파트 담보대출이었어요. 이자만 월 100만 원이었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괜찮았죠. 엄마, 고마워. 내가 성공하면 꼭 갚을게. 미경은 SNS에 예쁜 원룸 사진을 올렸습니다. 해시태그 새출발, 해시태그 엄마 사랑해, 해시태그와 함께. 하지만 실제로 집에 찾아온 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현재 2024년 11월 병실, 영숙은 공책을 덮었습니다. 20년의 기록이 그 안에 담겨 있었어요. 자식들에게 준 돈만 총 8억이 넘었죠. 보험금 15억. 순자가 들었다는 그 대화. 자식들이 자신의 재산을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영숙의 손이 침대 난간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퍼렇게 섰어요. 내가 뭐였지? 영숙은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어요. 남편이 죽은 후 20년 식당을 운영하며 번 돈을 모두 자식들에게 쏟아부었죠. 수진의 결혼 자금, 민수의 사업 자금, 미경의 보증금. 자신은 늘 낡은 옷을 입고 싼 반찬으로 끼니를 때웠어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자신을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살아있는 ATM, 죽으면 돈 나오는 보험 상품?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배신감의 눈물이었죠.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전화하고 싶었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했니? 라고 묻고 싶었죠.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만약 물어본다면 자식들은 부정하겠죠. 엄마, 무슨 소리야? 오해야. 그렇게 말하며 더 교묘하게 숨길 겁니다. 영숙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확인해 봐야겠다. 낮은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영숙은 더 이상 순진한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20년간 속았다면 이제는 진실을 알아야 할 때였죠. 침대 옆 서랍에서 보험증권을 꺼냈습니다. 수익자는 자녀 3인 균등 분배로 되어 있었어요. 5억, 자식들이 계산하고 있다는 바로 그 금액이었죠. 내 돈인데. 영숙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때 영숙은 결심했습니다. 자식들의 본 모습을 정확히 확인하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일주일 후 주말이라 면회객들도 많지 않았어요.
영숙은 화장실에 가려고 링거 거치대를 끌고 천천히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온몸에 힘이 없었죠. 하지만 순자를 부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건 혼자 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복도를 지나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여기서 잠깐 얘기하자. 큰딸 수진의 목소리였어요. 영숙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복도 모퉁이 뒤편 자동 판매기가 있는 공간이었죠. 자식들이 거기 있는 것 같았어요. 영숙은 조용히 벽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엇을 듣게 될지 두려웠지만 알아야 했습니다. 민수랑 미경이는?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나 여기 있어. 아들 민수였어요. 나도 왔어. 근데 왜 엄마 병실 앞에서 얘기 안 하고? 막내 미경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엄마 들으실까봐. 여기가 안전해. 수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숙의 손이 링거 거치대를 꽉 움켜쥐었어요. 그래서 부른 이유가 뭔데? 민수가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어제 전화 왔어. 엄마 상태가 생각보다 더 안 좋대. 얼마나? 길어야 3개월. 빠르면 한 달. 한 달.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슬픔 때문은 아니었어요. 다음 말이 그걸 증명했죠. 그럼 생각보다 빨리 끝나는 거네. 영숙은 입을 막았습니다. 끝난다는 표현, 자신의 죽음을 그렇게 표현하다니. 근데 문제가 있어. 수진이 말했습니다. 무슨 문제? 상속세야. 15억이면 상속세만 3억이 넘어. 근데 엄마 돌아가시는 시점에 따라 세금이 달라져. 무슨 소리야? 민수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올해 안에 돌아가시면 올해 세법 적용이거든. 내년 되면 상속세율이 올라가서 4억까지 나올 수 있어. 4억? 그럼 우리 손에 남는 게 11억. 1인당 3억 6천밖에 안 돼. 수진의 목소리는 차갑게 계산적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 미경이 물었습니다. 영숙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수진이 잠시 멈췄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는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빨리 돌아가시면 좋겠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언니, 미경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경아, 감상적으로 생각하지 마. 어차피 3개월이야. 그 3개월 동안 엄마는 고통만 받으시는 거라고. 병원비도 하루에 100만 원씩 나가고. 그래도 뭐? 민순 어때? 빚쟁이들한테 쫓기잖아. 한시가 급하지 않아? 남동생을 쳐다봤습니다. 민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 말이 맞긴 해. 나 진짜 한계야. 이번 주에만 빚 독촉 전화 20통 넘게 왔어. 그러니까 우리도 다 생활이 있는데 엄마 고통만 연장시키는 게 효도야? 차라리 편하게 보내드리는 게 맞지 않아? 수진의 논리는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은 없었어요. 오직 돈 계산뿐이었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민수가 물었습니다. 무리한 치료 중단하는 거야. 항암 치료 그만두고 연명 치료도 거부하고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면 돼. 그게 법적으로 괜찮아? 괜찮아. 환자 고통 덜어주기 위한 거니까. 의사들도 권유하는 방법이야. 수지는 이미 다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 남편이 있으니까요. 그럼 언제 의사 선생님한테 말해? 미경이 물었습니다. 영숙은 막내딸의 목소리에서 더 이상 망설임을 느낄 수 없었어요. 다음 주 월요일 담당의 선생님 면담 있거든. 그때 우리 셋이 다 가서 어머니 고통 덜어드리고 싶다고 하는 거야. 알았어. 나도. 민수와 미경이 동의했습니다. 너무나 쉽게. 그리고 하나 더. 수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보험금 수익자 확인했어? 지금은 우리 셋 균등 분배인데 나중에 문제 생기면 안 되니까 미리 확인해도 누나가 맞으니까 더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민수가 말했습니다. 수진이 웃었어요. 오빠도 이제 정신 차렸네? 맞아. 내가 20년 넘게 맞이 역할 했으니까 당연히 더 받아야지. 근데 미경이는 어떻게 생각해? 난 잘 모르겠어. 근데 언니 말도 맞는 것 같아. 막내딸마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좋아. 그럼 일단 보험금은 균등 분배하고 대신 아파트랑 상가는 내가 더 받는 걸로. 어차피 내가 세금 처리나 법적 절차 다 맡을 거니까. 그래, 그게 공평해.
자식들은 어머니의 재산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직 숨도 끊어지지 않은 어머니의 재산을 영숙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링거 거치대를 끌고 조용히 병실로 돌아왔어요. 화장실도 가지 못한 채였죠. 침대에 앉았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배신감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빨리 돌아가시면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큰딸의 입에서 나온 말, 자신이 20년간 키우고 결혼시키고 돈 대주며 사랑했던 그 딸의 입에서 영숙의 손이 침대 시트를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박힐 정도로 세게. 좋아. 영숙이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결기가 담겨 있었어요. 너희들 원하는 대로 해줄게. 빨리 끝내고 싶다며? 그래, 빨리 끝내주마. 영숙은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공책과 보험증권 그리고 부동산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유언장 작성 변호사를 검색했죠. 몇 분 후 큰딸 수진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요.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영숙은 핸드폰을 서랍에 넣고 미소 지었습니다. 20년간 연습한 어머니의 미소였어요. 그래, 왔구나. 고맙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은 감정을 자식들은 몰랐습니다. 배신당한 어머니의 분노를, 그리고 곧 시작될 복수를. 11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 영숙은 병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늦가을 날씨가 보였어요. 낙엽이 바람에 흩어지고 있었죠. 어제 수진이 찾아와서는 엄마, 이번 주 목요일에 의사 선생님 만나기로 했어요. 호스피스 병동 이야기 꺼낼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영숙은 좋아, 알았다고만 대답했어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침대 옆 서랍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지난밤 저장해둔 변호사 연락처가 있었죠. 법무법인 강남 마이너스 유언장 전문 변호사 이준호. 영숙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언장 작성 문의입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변호사 이준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저 얼마 살 시간이 없어서요.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은데 질병이 있으신 건가요? 네, 췌장암 3기. 의사 선생님은 3개월이라고 하셨어요. 그렇군요. 그럼 유언장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 자산을 사회복지법인에 전부 기부하고 싶습니다. 자식들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고. 순간 전화 저편이 조용해졌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어요. 혹시 자녀분들과 갈등이 있으신 건가요? 갈등이 아니라 배신이죠.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을 혼자 자식들 키웠어요. 남편 죽고 혼자 식당 운영해서 돈 벌어서 딸 결혼 자금, 아들 사업 자금, 막내 보증금 다 제 돈이에요. 그런데 제가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자식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말씀해 주세요. 빨리 돌아가시면 상속세 절약된다고요. 제 죽음을 돈으로 계산하고 있었어요.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변호사 이준호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20년간 유언장을 작성해 오며 이런 사연은 많이 들었어요. 그렇군요. 이해합니다. 그럼 유언장을 작성할 때 특별한 조건이 있으신가요? 네, 하나 더 있어요. 말씀해 주세요. 장례식장에서 유언장을 낭독할 때 제 자식들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를 알 수 있도록 제가 기록한 것들을 공개해 주세요.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통화 기록, 일기 뭐든. 그것도 가능하지만 혹시 녹음 기록 같은 것도 있으신가요? 영숙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자식들 대화를 녹음했어요. 의도한 건 아니지만 제 핸드폰이 우연히 녹음된 상태였거든요. 그렇다면 충분한 증거가 될 겁니다. 유언장 작성뿐만 아니라 법적 절차도 문제 없을 겁니다. 다만 뭔데요? 이런 결정이 정말 본인의 의사인지 혹은 누군가 강압하신 건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려면요. 제가 정신 이상한 건 아닙니다. 20년 헌신했던 자식들이 저를 돈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결정을 내렸어요. 분명한 의지입니다. 변호사는 한 가지 더 물었습니다.
혹시 자녀분들이 이 사실을 아시나요? 아니요. 아직은 모릅니다. 그렇다면 절차는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먼저 병원에서 정신과 의사의 진단서를 받으세요. 유언을 작성할 능력이 있다는 증명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저희가 공증 유언장을 작성하면 됩니다. 언제 가능해요? 내일이라도 가능합니다. 병원 방문해서 작성할 수 있거든요. 영숙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뭔데요? 혹시 장례식 이후에 자녀분들이 유언장을 무효화시키려고 할 텐데요. 법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언 당시 정신이 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는 영상 촬영도 해야 합니다. 유언장을 작성할 때 모든 과정을 촬영해서 보관해 두는 거예요. 당신이 명확하게 의식 있고 자발적으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모습을요. 좋습니다. 다 해주세요. 전화 통화가 끝났습니다. 영숙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오후 햇살이 병실 천장을 밝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제 계획이 정해졌습니다. 내일 정신과 진단, 모레 공증 유언장 작성, 그리고 영상 촬영. 모든 것을 법적으로 완벽하게 준비할 거였죠. 자식들은 목요일에 의사 선생님을 만나 호스피스 병동 전입을 결정할 겁니다. 그리고 며칠 뒤 영숙은 자연스럽게 세상을 떠날 거예요. 자식들이 원하던 대로. 하지만 그 이후가 중요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공개되는 유언장, 녹음된 자식들의 대화, 20년의 기록이 담긴 공책. 영숙은 침대 옆 서랍을 다시 열었습니다. 낡은 공책과 녹음 파일이 저장된 USB, 그리고 부동산 서류들. 너희들이 원한 거야. 영숙이 중얼거렸습니다. 빨리 가길 원했지? 그래, 가주마. 하지만 그 전에 너희들이 누구인지를 세상에 알려주고 가겠어. 요양보호사 김순자가 점심 식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사모님, 오늘은 어떠세요? 순자 씨, 나 좀 물어봐도 돼? 네, 뭐든 물어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 뭘까? 순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요, 사람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누군가는 자식, 누군가는 돈, 누군가는 명예, 그것도 있겠네요. 영숙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 생각엔 명예인 것 같아. 죽을 때까지 지켜야 할 유일한 것. 순자는 뭔가 깊은 의미가 있는 말 같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 영숙은 혼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핸드폰으로 사회복지법인들을 검색했어요. 아동보육원,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센터, 여러 곳이 있었죠. 박영숙 장학금, 박영숙 펀드 같은 이름으로 기금이 남겨질 거였습니다. 자식들은 받지 못할 아버지의 재산이 대신 낯선 아이들과 노인들을 도울 거였어요. 영숙의 얼굴에서 슬픔의 흔적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찬 의지가 자리 잡았죠. 내일부터 모든 게 시작될 거였습니다. 자신의 인생 최후의 결정이, 자식들에 대한 최종적 심판이. 좋아. 영숙이 혼잣말했습니다. 이제 시작해보자. 밤 11시 영숙의 핸드폰에 카톡이 들어왔습니다. 큰딸 수진이었죠. 엄마, 내일 모레 목요일에 의사 선생님 만나기로 했어요. 우리 셋이 다 가서 호스피스 이야기 꺼낼 거예요. 엄마도 준비하세요. 영숙은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답장을 타이핑했습니다. 좋아. 엄마가 준비할 거 있으니까 너희들도 준비해. 이게 무슨 11월 28일 목요일 오후 3시 병원 복도는 소란스러웠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모였거든요. 큰딸 수진, 아들 민수, 막내딸 미경, 그리고 수진의 남편 김태수도 있었어요. 영숙의 상태는 더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3일간 정신과 진단, 유언장 공증, 영상 촬영, 모든 절차를 마치면서 심신이 지쳐 있었죠. 하지만 표정만은 담담했습니다. 담당의 박준호 교수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초반의 의사였어요. 박영숙 환자분, 그리고 가족분들, 자리해 주세요. 의사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수없이 겪어왔을 거였어요. 환자분의 상태를 말씀드리면 현재 암이 간과 폐로 전이된 상태입니다. 항암 치료를 계속 진행해도 예후가 좋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대략 얼마나 더? 수진이 물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2-3개월 정도로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의사가 계속했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권장드립니다. 항암 치료로 인한 고통을 줄이고 환자분이 편안하게 마지막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수진과 민수, 미경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미 정해진 계획이었어요. 의사 선생님,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하고 싶으시다고 하셨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다행입니다. 그렇다면 호스피스 병동으로 이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가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환자분, 정말로 호스피스를 원하세요? 영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더 이상 힘들게 싶지 않아요. 그렇다면 내일 호스피스 병동으로 이전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의사가 나갔습니다. 그 순간 수진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떠올랐어요. 엄마, 잘 결정하셨어요. 응, 그래. 영숙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근데 엄마, 하나 더 있어. 수진이 말했습니다. 뭔데? 유언장이에요. 엄마가 남길 유언장 말이에요. 영숙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바뀌지 않았어요. 유언장? 네. 이 정도면 미리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나중에 문제 생길까봐. 수진이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치밀한 계산이 있었죠. 그렇구나. 내가 알아서 준비할게. 네.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자녀들이 영숙 곁을 떠났습니다. 30분도 채 되지 않았어요. 또다시 30분. 영숙은 혼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가면 더 이상 돌아올 수 없을 겁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공간이 되니까요. 그곳에서 며칠을 더 살다가 조용히 죽을 거였습니다. 자식들이 원하던 대로. 하지만 자식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자신이 준비한 최후의 복수를. 저녁 6시 요양보호사 김순자가 저녁 식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사모님, 오늘 의사 선생님 뵙고 어떠세요? 그냥 그래. 내일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길 거야. 그렇군요. 그리고 고통도 덜 하실 거고. 순자는 영숙의 결정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20년간 이런 결정들을 많이 봤거든요. 순자 씨, 나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뭐든 말씀하세요. 내가 편지 몇 개를 써야 하는데 도와줄 수 있어? 당연하죠. 순자가 펜과 종이를 가져왔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큰딸 수진에게 20년 전 남편이 죽고 넌 나의 첫 번째 희망이었다. 맞이라는 이름으로 너를 키웠고 결혼 자금도 내 손으로 마련해줬다. 그런데 엄마를 돈으로 계산하는 내 모습을 봤다. 그게 가장 상했어. 돈이 아니라 내가 엄마를 사람이 아닌 돈주머니로 본 그 마음이. 아들 민수에게 사업 실패했을 때 엄마가 상가를 담보로 2억을 빌려줬다. 너 빚 갚으려고. 근데 5년이 지났는데 한 푼도 갚지 않았다. 그것도 상했지만 엄마가 죽기를 기다린 게 가장 상했다. 너의 빚 때문에. 막내딸 미경에게 이혼했을 때 보증금 5천을 내가 빌려줬다. 그 돈이 쌓였어야 할 너의 인생이 아파 보였는데 너도 결국 엄마의 돈을 기다리고 있었구나. 효도라고 SNS에 올린 사진들이 모두 거짓이었나? 편지를 쓰는 과정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순자가 손수건을 건넸어요. 사모님 괜찮으세요? 순자 씨 미안해. 그냥 아들딸이 그리워.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위로의 말도 필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밤 10시 영숙의 핸드폰에 카톡이 들어왔습니다. 큰딸 수진이었어요. 엄마, 호스피스 병동 준비 잘 되고 있어요? 내일 오전에 이사 준비 도와드릴게요. 요양보호사님은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순자 씨는 계속 옆에 있을 거야. 이사 준비는 순자 씨가 하면 돼. 고마워. 수진의 답장은 빨랐습니다. 네, 엄마. 편안히 주무세요. 내일 봐요. 영숙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변호사 이준호에게서 받은 메시지. 유언장 공증 완료. 영상 촬영본도 안전하게 보관했습니다. 정신과 진단서도 증거물로 보관했고요. 필요한 모든 법적 장치가 준비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위로드립니다. 모든 게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죽음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죽음 이후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영숙은 낡은 공책을 다시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한 줄을 더 적었어요. 2024년 11월 28일 호스피스 병동 전입 결정. 자식들의 계획대로. 하지만 나의 마지막 유언은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돈으로 나를 계산한 대가를. 영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내일이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VIP 병실에서의 그 다음 날부터는 호스피스 병동, 죽음을 기다리는 공간, 그리고 그곳에서 몇 주 뒤 조용히 숨을 거두겠지요. 하지만 죽음 이후 자녀들은 알게 될 겁니다. 자신들이 원했던 빠른 죽음 이면에 어머니의 철저한 계획과 복수가 있었다는 걸. 영숙은 창밖의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자신의 결심처럼. 잘 있어라, 수진, 민수, 미경. 영숙이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뿐이야. 너희가 받을 건 없다. 12월 5일 목요일 오후 2시 강남 장례식장 1층 대실. 박영숙의 장례식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영숙은 3일 전 호스피스 병동에서 조용히 숨을 거뒀어요. 자녀들이 바랐던 대로 빨리 조용하게. 큰딸 수지는 그 소식을 들으며 혼자만의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상속세도 적게 나오겠네. 장례식에는 300명이 넘는 조문객들이 모였어요. 40년을 식당 운영하며 만난 사람들, 이웃들, 자식들의 친구들까지. 영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었는지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의 눈에는 그런 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장례식이 끝난 후 재산 분배만 생각하고 있었죠. 오후 4시 변호사 이준호가 장례식장에 들어왔습니다. 수지는 그 낯선 남자를 보며 누구인지 물었어요. 실례합니다. 저는 법무법인 강남의 변호사 이준호입니다. 고인 박영숙님의 유언 집행인으로 왔습니다. 유언 집행인? 뭐?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들 민수와 막내 미경도 고개를 들었어요. 중요한 시간이지만 중요한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고인께서 유언장 낭독을 장례식장에서 해달라고 명시하셨거든요. 지금요? 이 와중에 김태수가 불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유언자의 명확한 지시입니다. 따라야 합니다. 변호사가 굽히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유언장을 읽어주세요. 수진이 마지못해 동의했어요. 변호사는 노트북을 꺼내 프로젝터를 연결했습니다. 스크린에 문서가 떠올랐죠. 고인 박영숙의 유언장입니다. 작성일 2024년 11월 25일 공증 유언장입니다. 변호사가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 박영숙은 정신이 건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내 전 재산은 사회복지법인 사랑의 손길에 기부한다. 자산 현황 강남 아파트 6억, 강북상가 4억, 보험금 5억, 기타 동산 5천만 원, 총 15억 5천만 원. 내 자식 박수진, 박민수, 박미경에게는 단 1원도 유산을 남기지 않는다. 이 유언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변호사가 프로젝터 화면을 바꿨습니다. 녹음 파일에 텍스트가 띄워졌어요. 녹음 기록 마이너스 11월 23일. 박수진 빨리 돌아가시면 상속세 절약되는 거 알지? 박민수 6개월 버티면 보험금 100% 나와. 박수진 그럼 우리 손에 남는 게 4억. 1인당. 박미경 엄마를 계산하고 있었어? 진짜?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변호사가 계속했습니다. 고인께서 자녀들의 이 대화를 우연히 들었고 이를 근거로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추가로 고인께서 기록하신 20년의 일지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화면을 또 바꿨어요. 이번엔 영숙이 쓴 글들이 띄워졌죠. 2004년 남편 사망, 보험금 2억으로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수는 아래를 바라보고 있었고 미경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고인께서 특별히 명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화면이 또 바뀌었어요. 영숙이 직접 쓴 편지였습니다. 내 딸들, 내 아들에게 20년을 혼자 너희를 키웠다. 남편을 잃고 식당을 운영하며 모은 돈을 모두 너희에게 줬다. 그것도 부족해서 담보까지 잡혔다. 그런데 나의 죽음 앞에서 너희들이 한 말이 뭐였나? 돈이었다. 상속세를 빼면 얼마,
내가 빨리 죽으면 좋겠다고. 내가 사람이 아니라 돈주머니였단 말이지. 너희가 원했던 대로 해주겠다. 빨리 가주마. 하지만 이 유언장을 통해 알아라. 너희의 본 모습을, 너희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기억해라. 너희가 받을 건 장례 비용뿐이다. 그 밖에는 아무것도.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내 유산으로 만들어질 박영숙 장학금은 형편 어려운 아이들을 도울 것이다. 너희가 아닌 낯선 아이들을 도울 것이다. 영원히 엄마가 아니라 남의 엄마로만 기억되고 싶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조문객들이 무슨 일인지 알아채기 시작했어요. 추가로 변호사가 계속했습니다. 고인께서 이 장례식 이후 각 자녀분께 세금 청구서를 드릴 것입니다. 고인이 남긴 빚들을 정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죠. 현재 약 3천만 원 정도입니다. 과거 20년간 고인께서 자녀분들에게 빌려주신 금액의 일부입니다. 수진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게 무슨, 이것이 고인의 유언입니다. 변호사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유언장에 이의를 제기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공증 영상과 정신과 진단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인께서 완전히 정신이 건전한 상태에서 작성하셨습니다. 수진의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 태수도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아들 민수는 손가락으로 자신의 얼굴을 문지르고 있었고 막내 미경은 계속 울고만 있었습니다. 또한 변호사가 마지막 화면을 띄웠습니다. 고인께서 이 모든 내용을 방송국에 제공하셨습니다. 부모님의 헌신과 자녀들의 배신에 관한 다큐멘터리로 제작될 예정입니다. 고인께서 다른 부모님들이 지혜로워지길 바라셨거든요. 뭐라고? 수진이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이미 방송국과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한 달 뒤 방영될 예정입니다. 변호사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이것이 고인 박영숙의 최종 유언입니다. 장례식장의 모든 분들이 증인입니다. 조문객들이 술렁거렸어요. 어떤 사람은 고개를 주걱거렸고 어떤 사람은 자녀들을 동정 어린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서 있었어요. 얼굴이 새파랗게 변한 채 이게 사기야. 엄마가 정상이 아니었어. 병 때문에. 고인께서 정신과 전문의에게 진단받으셨습니다. 완전히 정신이 건전하다고요. 이건 우리가 소송 걸 수 있어. 변호사 고용해서 이미 그 부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인께서 모든 법적 절차를 치밀하게 준비하셨거든요. 이 유언장을 무효화시킬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자녀분들께는 별도로 서신을 발송하겠습니다. 법원에 제출할 상속 관련 서류와 함께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가 장례식장을 나갔습니다. 그 뒤를 수진이 뒤따라 나가려 했지만 다리가 풀려 앉아버렸어요. 민수는 화장실로 도망쳤고 미경은 계속 울고만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서서히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극적인 장면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는 듯이 그 밤 뉴스 기사가 떴습니다. 투병 중 딸들이 죽음을 기다렸다. 68세 어머니의 충격적 유언. 영숙의 사건이 급속도로 퍼져나갔어요. SNS에서는 자녀들을 규탄하는 글들이 넘쳐났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영숙을 영웅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의 직장 동료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태수의 회사도 마찬가지였어요. 명품 옷을 입고 다녔던 큰딸의 진짜 얼굴이 세상에 드러났죠. 아들 민수의 회사도 소란스러웠습니다. 상사들이 그를 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어머니 죽음을 기다리던 남자라는 낙인이 붙었거든요. 막내 미경은 SNS를 비워야 했습니다. 팔로워들의 악플로 인해 더 이상 활동할 수 없었어요. 해시태그 효도라고 해시태그를 달았던 사진들이 모두 증거물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달 뒤 12월 말 방송국의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마이너스한 어머니의 최후의 선택. 3부작으로 제작된 다큐였어요. 영숙의 20년 기록, 자녀들의 녹음된 대화, 그리고 변호사 인터뷰가 모두 들어가 있었습니다. 시청률 23.4%, 그 주 최고 시청 프로그램이 되었죠. 1월 초 새해, 큰딸 수지는 남편과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아들 민수는 회사를 그만두고
빚쟁이들로부터 도망 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3천만 원 세금은 내지 못한 채 막내 미경은 모든 SNS 계정을 삭제했습니다. 요가 강사 활동도 더 이상 할 수 없었어요. 효도녀라는 오명 때문에. 사회복지법인 사랑의 손길, 영숙이 남긴 15억 5천만 원은 그곳에서 의미 있게 쓰이고 있었습니다. 박영숙 장학금으로 300명의 아이들이 대학 등록금을 받았어요. 박영숙 펀드로 60명의 노인들이 요양원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영숙의 이름은 영원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지만 그것은 자녀들의 이름이 아닌 기부자로서였어요. 병원 12층 VIP 병실 창가, 요양보호사 김순자가 다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환자를 돌보며 한 번씩은 영숙 같은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식들을 위해 평생 헌신했던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사모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영숙 할머니가 잘한 걸까요? 새로운 환자가 순자에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한숨을 쉬었어요. 글쎄요, 복수가 맞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 어머니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평생 사랑했던 자식들이 자신을 돈으로만 본 거니까. 근데 이제는 자식들이 후회할까요? 글쎄, 아마 후회보다는 분노가 더 클걸요? 자신들의 죄가 세상에 드러났으니까. 순자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하늘이 회색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인생이 참 슬프네요. 환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맞아요. 참 슬픕니다. 순자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2025년 1월 15일 정오, 강남 타워팰리스 32평 아파트가 경매 공고에 올랐습니다. 낙찰가는 예상보다 훨씬 낮았어요. 사건 때문에 집값이 떨어져 있었거든요. 박수진은 아파트를 팔아서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상속세, 그리고 남편 김태수와의 이혼 위자료로. 수진은 현재 강북의 작은 빌라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한때 명품 옷을 입고 다니던 그녀는 이제 유통기한 임박 상품을 사는 마트 단골이었어요. 직장도 그만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견딜 수 없었거든요. 박수진님, 지난주 구인 광고에서 만난 카페 사장이 물었습니다. 네, 이 사람, 혹시? 사장이 수진의 얼굴을 자세히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다른 사람 같네. 하지만 그 눈빛은 거짓이었어요. 사장은 이미 수진을 알아봤습니다. 뉴스에서 본 그 여자라는 걸. 하지만 굳이 말하지 않기로 했죠. 저 정도면 충분히 벌 받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같은 날 경기 일산. 아들 박민수는 찜질방 찐방에서 깨어났습니다. 벤치에서 자고 있었던 거였어요. 2주일 전부터 집을 나온 뒤 찜질방만 전전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켜니 빚쟁이들의 메시지가 50개 이상 쌓여 있었어요. 박민수, 이번 주까지 돈 내놔. 이놈아, 경찰 고소할 거다. 집 주소 알아냈어. 가족들도 연락할 거야. 민수의 가족들, 아내 이지영과 딸들, 그들도 이미 거짓말의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친정으로 돌아갔고 딸 둘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어요. 엄마 아버지가 할머니 죽음을 기다렸대라는 말이 퍼졌거든요. 민수는 면도도 못한 지 2주일이 되었습니다. 머리는 더 빠져 있었고 옷은 냄새가 났어요. 35년 전 매일 깔끔하게 정장을 입고 다니던 그 남자는 이제 노숙자처럼 보였습니다. 같은 날 마포구 원룸, 막내딸 박미경은 새로운 일자리를 시작했습니다. 요양보호사. 아이러니했어요. 자신의 어머니를 돌봤을 요양보호사처럼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있었죠. 급여는 월 150만 원 요가 강사 시절보다 훨씬 적었어요. 하지만 SNS 인플루언서로서 얻는 악플이나 조롱도 없었습니다. 첫 환자는 84세 노인 여성이었습니다. 자녀들이 없는 할머니였어요. 할머니, 아침 드셨어요? 미경이 물었습니다. 응, 먹었어. 고마워, 미경아. 할머니가 미경을 안으로 부르며 밥을 담아주려 했습니다. 미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제가 해드릴게요. 미경은 할머니를 위해 밥을 차렸습니다. 반찬도 챙기고 국도 따뜻하게 데웠어요. 자신의 어머니를 그렇게 해드리지 못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같은 날 서울 강남 사회복지법인 사랑의 손길,
이사장 김정수가 새로운 학생들의 사진을 정렬하고 있었습니다. 박영숙 장학생 배지를 달게 될 아이들이었어요. 올해는 450명이 넘었습니다. 작년에 300명, 그 다음에 500명 예상. 박영숙이 남긴 15억 5천만 원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지 보여주는 통계였죠. 이 중에 서울대 합격한 학생이 3명이네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정말요? 이름이 이순아, 박준영, 김유진. 이사장이 세 학생의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모두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이었어요. 박영숙이 남긴 장학금이 없었다면 대학은 꿈도 못 꿨을 아이들. 이 아이들에게 편지 쓸 거 알죠? 박영숙 할머니가 당신의 미래를 응원합니다라고. 네,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은 박영숙의 기부금 증서를 다시 들었어요. 거기엔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 자식들이 받지 못할 돈으로 남의 아이들을 도와주길 바란다. 2월 초 법원. 수진이 재판정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 김태수와의 이혼 소송이었어요. 수진은 아이들도 잃었습니다. 자식들이 엄마를 탓했거든요. 엄마가 할머니를 돈으로만 생각했으니까 이런 일이 생겼어라고. 법정을 나오며 수진은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잃은 게 얼마나 많은지를. 3월 병원. 요양보호사 김순자가 새로운 환자를 데려왔습니다. 60대 중반의 여성이었어요. 사모님, 이분 박영숙 할머니 케이스를 보셨어요? 새로운 간호사가 순자에게 물었습니다. 네, 제가 할머니를 돌봤었어요. 어떤 분이셨어요? 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자식들이 그 좋음을 몰라줬던 분이에요. 유원장 때문이죠? 네, 할머니는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부모님들을 깨우기 위해서. 순자가 새 환자를 봤습니다. 이분도 자식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네, 5명이래요. 부모님은 항상 이런 거 몰라요. 자식들이 본 모습이 뭔지. 순자는 박영숙의 말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 마지막 밤에 했던 말. 순자 씨,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 뭘까요? 명예요. 죽을 때까지 지켜야 할 유일한 것. 6월 학위 수여식. 서울대학교 컨벤션센터. 이순아가 학위를 받고 있었습니다. 박영숙 장학생으로서의 졸업이었어요. 박영숙 장학금 수혜생 이순아입니다. 선배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졸업식 후 이사장이 이순아에게 물었습니다. 졸업 후 계획이 뭔가요? 아동심리학으로 대학원 진학할 겁니다. 그리고 이순아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박영숙 할머니처럼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일하고 싶어요. 할머니가 제 인생을 바꿔주셨거든요. 이사장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1년 뒤 박영숙의 기일. 사회복지법인 사랑의 손길에서 추도식을 열었습니다. 450명의 장학생 중 100명이 참석했어요. 아이들이 하나씩 영숙의 사진 앞에 꽃을 놓으며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박영숙 할머니, 감사합니다. 저는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박영숙 할머니, 저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꼭 대학도 가고 싶어요. 박영숙 할머니, 저는 꼭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될 거예요. 할머니처럼. 영숙의 사진은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같은 날 강남 어딘가 수진이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시급 1만 원짜리 아르바이트였어요. 어머니의 명품과 위신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박수진 할머니 존경합니다라는 글을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었어요. 자신의 이름으로 검색했을 때 나오는 결과는 모두 어머니를 배신한 딸이었습니다. 수진은 더 이상 누구를 탓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었으니까요. 같은 날 일산 찜질방. 민수는 여전히 빚을 갚고 있었습니다. 이제 빚쟁이 대신 법원에서 소송하는 채권회수업체를 상대하고 있었어요. 월급은 모두 빚갚음으로 소진되었습니다. 아내와 자식들도 이미 돌아올 수 없는 상태였죠. 같은 날 마포 요양원. 미경이 여러 명의 노인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84세 할머니도 포함해서. 미경아, 오늘 또 착하네. 할머니가 미경의 얼굴을 쓸어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그냥 제 어머니를 잘해드리지 못해서. 미경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할머니가 미경을 안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미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년 전부터 계속 흘러내리고 있던 눈물이었어요. 기일 저녁 요양보호사 김순자. 순자는 혼자 병원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박영숙이 준 마지막 편지가 놓여 있었어요. 김순자님께 당신은 나를 사람으로 대해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마워요. 혹시 나중에 다른 박영숙을 만나게 되면 그분들 옆에 있어 주세요. 그게 제일 좋은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순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사모님, 이제 많은 아이들이 덕분에 희망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할머니가 남긴 돈으로. 순자가 중얼거렸습니다. 그게 당신이 원했던 복수였나 봅니다. 결말 2026년 1월 박영숙 관련 다큐멘터리가 또다시 방영되었습니다. 이번엔 1년 뒤 후속편이었어요. 제목은 박영숙의 유산 마이너스 그 후 1년이었습니다. 시청률 28.1%. 전 국민이 시청한 다큐멘터리였죠. 영숙이 남긴 돈으로 대학 간 아이들, 여전히 빚 갚고 있는 자녀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막내딸, 모든 게 화면에 담겼습니다. 박영숙은 복수했습니다. 하지만 그 복수는 자녀들을 파괴하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다른 부모님들을 깨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식은 당신의 노후를 책임질 수 없다. 그들도 자신의 삶이 있으니까 자식을 믿되 자식에게만 의지하지 마라. 평생을 헌신하고도 받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건 진정한 감사가 아닐 수도 있다. 박영숙의 죽음은 그렇게 수백만 부모님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한 어머니의 차가운 복수가 결국 따뜻한 교훈이 되었어요. 자녀들 이름이 아닌 수많은 낯선 아이들의 이름으로 기억되는 박영숙. 그것이 그녀가 원했던 마지막 복수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모두 건강하세요.